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65.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직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어요. 외아들 준호,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죠.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며느리까지 얻었을 때 저는 생각했죠. 아, 이제 내 인생도 보답받는구나. 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단아하고 조용했어요.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예의 바르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죠. 결혼한 지 3년. 저는 매일같이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손주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함께 집에 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물으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죠. 뭐라고? 진짜야? 정말? 저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주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6주 됐대요. 6주나?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북덩이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쁨에 겨워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방앗간에 달려가 떡을 맡겼습니다. 백설기로 크게 한 판 만들어 달라고요. 박 여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 만나는 족족 자랑을 했죠. 우리 며느리 착하고 예쁘장한 애인데 드디어 손주를 낳는데요. 떡을 돌리고 사람들 축하를 받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떡을 돌리러 아들 부부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떡 좀 가져왔어. 동네 사람들한테 돌리려고. 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 괜찮아? 입덧 심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근데 왜 얼굴이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임신하면 다 그래. 푹 쉬어. 무리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누군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남자 이름 같았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광고 문자 진짜 많네요. 그러게. 요즘 스팸 문자가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오더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떨리던 손, 흔들리던 눈빛.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임신한 며느리가 불안한 건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우리 손주도 준호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기는 저를 보며 방긋 웃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곧 손주를 볼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 웃음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몸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아들 표정이 영 밝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너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그냥 좀 바빠서요. 바쁘면 좀 쉬어. 며느리도 임신했는데 내가 건강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그래, 꼼꼼히 받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병 많다더라. 네,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음식 재료를 사러요. 미역, 소고기, 대추, 잣. 좋은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우리 손주 튼튼하게 자라야지. 저는 흥겹게 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준호야? 왜 말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병원인데요. 응.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네. 근데 근데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그게 말씀드리기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박준호,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나중에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당장 말해.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현관 비밀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4시, 5시, 6시.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불안과 짜증이 뒤섞였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준호, 지금 몇 시야? 아들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 난리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저 뭐? 무정자증이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정자증이요. 정자가 하나도 없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정액 검사를 했는데 정자 수가 0이래요. 선천적인 거래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천천적. 그럼 너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야? 네, 자연임신은 불가능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그럼 며느리는? 며느리 임신한 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야, 대답해. 며느리 뱃속의 애는 누구 애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뭘 모르겠어. 내가 무정자증이면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잖아.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거잖아.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저 어떡하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준호야.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걸까? 그럼 상대는 누구지? 왜 우리 준호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몸이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준호야,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씻고 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안 갈 거예요. 왜? 아파? 아니요.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물어볼까? 안 돼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엄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 당연히 물어봐야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제발요. 제가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아들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며느리를 위해 끓이려던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을 끓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오빠 회사에 안 갔다던데요. 괜찮은가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그래요? 그럼 제가 저녁에 갈게요. 뭐 사갈까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지 마. 네? 왜요?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를 속인 걸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복귀했지만 말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저는 문 밖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몸 상한다. 괜찮아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서 울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한 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나 집에 오려고 했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막았어요. 어머니, 요즘 준호 오빠가 이상해요.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회사 일로 바쁜가 봐.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 잘못한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리는 이상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 술 마셨어? 네, 왜 이렇게까지 마신 거야?
아들은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저 서연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거든요. 진심으로요. 준호야, 근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얼굴을 보면 배신감만 들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마,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어떡하죠? 천천히 생각하자. 우리 천천히. 하지만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날 밤 아들은 제 무릎을 베고 잠들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우리 준호가 뭘 잘못했길래?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반드시 제가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늘 시간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잠깐 얼굴 좀 보자.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눈을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오후 2시쯤 며느리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왜 부르셨어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많이 못 봤잖아. 아, 그러셨구나. 저도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임산부한테 좋다는 차야. 마셔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입덧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단아했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너 요즘 잠 못 자니? 네, 조금요. 배가 불러서 뒤척이게 돼요. 그렇구나.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느리야, 준호 요즘 어때?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 오빠요? 응, 그게 요즘 좀 이상해요. 어머니, 이상하다니?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 와도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는 건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혹시 준호한테 미안한 일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냥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사이는 괜찮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며느리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준호한테 말 못할 일 있어? 없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정말 준호 오빠 사랑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가?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엄마가 괜히 그런 거야. 어머니,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신경이 예민했나 봐. 아니에요. 저도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며느리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저 떨림이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일까?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준호 오빠가 요즘 저한테 이렇게 차가운 건지 며느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알게 된 사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준호도. 요즘 회사 일로 힘든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좋아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저는 입맛이 싹 가셨습니다. 그래, 아기가 오면 다 좋아지겠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며느리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몸이 좀 무거워서요. 그래, 조심히 가. 며느리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며느리의 떨리던 손, 불안하던 눈빛, 진짜 같았던 눈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아는데 숨기는 걸까?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 네, 아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준호야, 네. 엄마가 오늘 며느리 만났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걱정하지 마. 아무 말 안 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엄마, 아니, 진짜야. 저 아이 눈빛이 정말 혼란스러워 보였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알았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방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 며느리의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느리네 집에서 봤던 휴대폰 화면, 남자 이름 같았던 그 메시지. 그게 뭐였을까?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봐야겠다고. 진실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아들도 저도 이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집에 있어? 네, 어머니. 왜요?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게. 혼자 먹기 힘들잖아.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후에 오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진실을 알아낼 거야.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오후 2시, 저는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들어가자. 저는 며느리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국 진실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메시지를. 며느리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둬. 데워 먹으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 소파 옆,
선반 위. 휴대폰이 어디 있을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응, 좋지.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눈에 소파 쿠션 옆에 끼워진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이야.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젠장.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꿀차 괜찮으세요? 응, 좋아.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요, 어머니. 고마워. 저는 찻잔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지?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왜? 그냥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너 휴대폰 비밀번호가 뭐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왜요? 아니,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 좀 배우고 싶어서 내 거로 연습 좀 해볼까 해서. 그러세요? 연구이사예요. 연구이사? 네, 준호 오빠 생일이에요. 며느리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생일을 비밀번호로 쓸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중에 좀 빌려줘. 네, 언제든지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자 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준우, 엄마, 병원, 회사 동료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나? 그때 눈에 띈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혁. 저는 그 이름을 눌렀어요.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최근 메시지는 2주 전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나도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아. 알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혹시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혁. 준호 친구 민혁이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3개월 전 메시지였어요. 오늘 준호 야근인데 같이 저녁 먹을래? 심심하잖아. 그럴까요?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긴 해요. 그럼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요리 좀 해줄게. 고마워요, 오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혁 집에 둘이서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응, 괜찮아.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세요. 괜찮다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몸이 좀 안 좋네.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도 푹 쉬어. 저는 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혁, 그 자식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친구의 아내를, 어떻게 남편의 친구와 밤 8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달려갔어요. 준호야.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알아냈어. 뭐려?
며느리가 바람핀 상대가 누군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예요? 민혁이야. 내 친구 민혁.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이라고 며느리 휴대폰에서 봤어. 둘이 주고받은 문자 다 봤다고. 아들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축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민혁이가 그랬다고요? 그래. 미안하다는 문자도 있었어. 그날 술 마셔서 그랬다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자식이 준호야. 제 친구가 제 아내를. 아들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이런 개자식들!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으려 했지만 아들은 뿌리쳤어요. 나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엄마. 준호야. 제발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방 안에서 들리는 아들의 울음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준호야? 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다 물어볼 거예요. 진실이 뭔지.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알았어. 엄마도 같이 갈게. 아니요. 저 혼자 가야 해요. 준호야. 엄마,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아들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네. 아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반차를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시, 4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가 인정했어요. 뭘? 민혁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래?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개월 전이래요. 제가 야근하던 날. 응, 민혁이가 저녁 먹자고 했대요. 서연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냐고. 그래서? 민혁이 집에 갔대요. 같이 저녁 먹고 술도 마셨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 개자식들이.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한 번의 실수였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그게 실수로 끝날 일이에요? 아니지. 맞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배신이죠. 아들은 주먹을 쥐었어요. 민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에 인정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술김에 그랬다고. 그 자식. 저한테 용서를 빌더라고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다고.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죄책감. 그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이혼해야지. 그래야겠죠.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아이를 지키고 싶대요. 뭐, 자기가 키우겠대요. 혼자서라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더러운 씨를 키운다고? 엄마, 당장 지우라고 해. 그런 아이 낳으면 안 돼. 엄마, 그건 뭐가 그거냐? 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낳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서연이 선택이에요.
선택, 무슨 선택? 내가 결정해야지. 엄마, 저는 이미 아무 권리도 없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며칠 후 아들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절차를 알아봤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실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까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하면 혼자 살 거예요. 왜? 엄마랑 같이 살면 되지. 아니요,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야. 엄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서명 받았어? 네, 잘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엄마, 왜? 서연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당연하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준호야. 미워해야 하는데, 분노해야 하는데, 그냥 슬프기만 해요.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했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요? 그럼, 당연히.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처가 정말 아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켜봤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 잘못 없어, 준호야.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다.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이 보지 않게, 소리 없이.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 집에 가서 밥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밥 좀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배 안 고파요. 엄마,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아들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 어디서 볼까? 저희 집, 아니, 제가 살던 집에서 만나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알았어. 내일 오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저는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 집이 아니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들어갈게.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됐어. 서 있을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알아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나 부른 거야? 아니요. 어머니께 이걸 드리려고요. 며느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예요. 제가 받을 위자료 전부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 오빠를 잘 보살펴 주세요. 지금 농담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양심의 가책이라도 덜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쩔 거야? 키울 거예요. 혼자서? 네. 정신 나갔구나. 혼자 어떻게 키워? 어떻게든 할 거예요. 며느리는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죄가 없어? 그 아이가? 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애는 내가 바람 펴서 생긴 애잖아. 어머니, 더러운 씨야. 남의 씨. 그걸 낳겠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당장 치워. 그 애 낳으면 안 돼. 싫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며느리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너 정신 차려. 그 애 낳으면 평생 고생이야. 혼자 어떻게 키워? 그래도 지울 수는 없어요. 왜? 이 아이가 제 마지막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와의 추억도 제 사랑도 다 망쳤지만 이 아이만은 저는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추억, 사랑?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말해. 내가 우리 준호한테 뭘 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너 같은 년은 엄마 될 자격도 없어. 어머니, 제발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용서는 무슨 용서? 당장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저는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렸어요. 배가 불렀는데도요. 순간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벽에 기대 서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며느리는 울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애도 우리랑 상관없어. 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울던 얼굴, 배를 감싸 쥐던 손, 그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회사도 자주 빠지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요? 그럼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어서 와. 1시간 후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오늘 민혁이를 만났어요. 뭐, 그 자식을?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놈을 만났어? 우연히 마주쳤어요. 회사 근처에서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민혁이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친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친구?
그런 놈이 무슨 친구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때렸어요. 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계속. 아들의 손을 보니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데도 화가 안 풀려요.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혁이를 때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왜? 그 자식을 때린다고 뭐가 달라져요? 서연이가 돌아와요? 제 인생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준호야, 시간이 지나면. 엄마, 그만해요. 응.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것 같아요. 준호야.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놈한테 뒤통수 맞은 거. 그게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알아, 엄마도. 아니요. 모르세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 집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야, 오늘은 여기서 자. 괜찮아요. 아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걱정돼요. 준호야. 이상하죠?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부인. 저 서연이 엄마입니다. 자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부인 서연이가 자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어쨌는데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요? 출혈이 있어서 위험한 상태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혹시 사위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가 계속 사위를 찾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며느리가. 서연이요? 응. 병원에 입원했대. 출혈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잠깐만. 저는 사돈한테 다시 전화해서 병원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준호야, 갈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엄마,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위험한 건가? 아이는 괜찮은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내가 걱정하지? 남의 아이인데.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병원 갔다 올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새벽 2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 배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울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해 보여요. 준호야, 정신 차려. 알아요.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근데 서연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설마 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냥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집에 갈게요.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아들이 혹시 며느리한테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건 아니겠지? 며칠 후 며느리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인가? 아니면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법원 날짜도 잡혔어요. 아들은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확정됐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사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부인 서연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사위한테 전해주실 수? 아니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 며느리가 혼자 낳은 그 아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아들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아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문 열어.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너. 엄마, 아들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또 술 마셨어?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어요. 빈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엄마, 저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대요. 알아. 아들이래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준호야. 제가 아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준호야. 다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가요. 엄마, 시간이 지나도 안 지나가요. 그래도 전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혼자. 아들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그날 저는 아들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준호야, 조금이라도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가세요. 너 혼자 두고 어떻게 가? 전 이제 혼자 익숙해요. 아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괜찮을까? 혹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괜찮아? 네. 걱정 마세요. 정말? 네. 자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거 봐주세요. 아들은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보낸 거예요. 엄마, 이 애, 저 닮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기의 눈, 미간, 입꼬리.
모두 아들과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제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준호야, 혹시 병원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요. 2군데 병원에서 확인했는걸요.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전 어떡하죠? 뭐, 이 애가 저랑 이렇게 닮았는데 어떡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이가 아닌데 자꾸 제 아이 같아요. 준호야, 서연이가 말했어요. 이 애 이름이 지우라고. 지우? 네, 지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래요. 아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전 이 애를 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보고 싶어요. 직접.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남의 아이를 보려고 해? 남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준호야, 정신 차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절대 안 돼! 저는 사진을 빼앗아 찢으려 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이것만은. 아들은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돌려줬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그 애 보면 안 돼. 왜요? 다시 무너질 거야. 겨우 일어서려는 내가. 전 이미 무너져 있어요. 엄마, 아들은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보다 더 무너질 것도 없어요. 저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진실을 너무 빨리 알아낸 건 아닐까?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말렸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확인하고 싶어요. 뭘? 그 애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닌지. 준호야, 검사 결과가. 엄마, 제발요. 이것만은 제가 직접 확인하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준호야, 어땠어? 엄마,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애를 안아봤어요. 뭐, 서연이가 안아보라고 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품에 딱 맞더라고요. 준호야, 그 애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 애가 제 아들 같았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엄마, 어떡하죠? 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다시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뭐, DNA 검사요. 그 아이랑. 준호야, 이미 무정자증 판정이. 엄마, 병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 없어. 확률이 0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것만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봐.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불러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과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럼 무정자증은요? 재검사를 해보니 극소량이지만 정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자연 임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들의 아이였다고? 아들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럼 서연이는 바람을 피우지 않은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가 의아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본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민혁과 며느리의 대화. 그날 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는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 서연이한테 가봐야겠어요. 응, 엄마도 같이 가주실래요? 그래. 저희는 며느리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돈이 문을 열어줬어요. 사부인. 며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준호 오빠, 며느리야. 저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민혁이랑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그날 민혁 오빠 집에 갔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술도 마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술에 취해서 쓰러졌어요. 민혁 오빠가 저를 소파에 눕혀줬대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깼는데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민혁 오빠는 미안하다고, 그래서 너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민혁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뭐래?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냥 제가 술에 취해서 토할까봐 옷을 좀 풀어줬을 뿐이래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의심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은 거야? 민혁 오빠가 저를 소파에 눕혀준 것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호 오빠 친구인데 술 취한 제 옆에 있었던 게 불편했대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오빠도 힘들었을 거라고 한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였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빠,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아들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빠, 저도 미안해요. 제가 술을 마신 게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가 의심한 게 잘못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다 망쳐놓은 거였어. 이혼은 이미 확정됐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더 침착하게 생각했더라면, 내가 며느리를 더 믿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생긴 금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둘러 판단한 것,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인 것, 그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손주 지우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위험할 뻔했을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깊고 긴 후회만.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죄는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되고 후회는 진실이 밝혀진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네 집을 방문했어요. 손주 지우를 보러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지우 보러 왔어.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거실에는 지우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된 지우. 아들을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 왔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인생을 내가 망쳐놓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혁 오빠 집에 간 것도 그렇고, 술을 마신 것도 그렇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준호 오빠를 생각하신 거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 손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밀치시던 그날, 며느리야. 배가 불렀는데도 저를 밀치셨잖아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러운 씨라고 당장 지우라고 하셨을 때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제 아이가 그렇게 불리는 게 너무 아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네.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며느리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만든 것이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제 책임이라는 것.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왜? 저 서연이랑 다시 결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혼했는데 다시. 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들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를 믿고 서연이한테 의지하고 함께 지우를 키우고 싶어요. 준우야. 엄마, 저 서연이 사랑해요. 여전히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미워하려고 했을 때도 계속 사랑했어요. 그래.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희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아들은 웃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품에는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응,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뭘? 준호 오빠랑 평생 잘 살게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난 일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오해받을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고요. 아니야, 며느리. 그건 어머니, 저도 반성했어요. 많이.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1년간의 일들, 행복했던 시작, 무너져버린 중간, 그리고 조심스러운 회복.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며느리를 더 믿었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손주 지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한순간의 판단이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저는 이제 손주 지우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사랑해주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자. 그게 제가 이 일을 겪고 얻은 교훈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너무나 아픈 교훈.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빗소리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가 아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되니까요. 상처는 남아있고, 후회는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